미국 대선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동률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개 속 표심과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드라마죠, 거의. 네. 처음에는 고령 논란으로 휩싸여 있다가 갑자기 총에 피격된 트럼프가 나오면서 네.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싶었는데 또다시 한번 또 역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디였었습니까, 교수님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전격 사퇴,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직 승계.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 80대에 진입한 현직 대통령과 80을 바라보고 있던 이 전직 대통령의 정말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트럼프가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예측들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6월 말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폭망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후보 사퇴 압력이 있었고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암살 기도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서 트럼프를 뭔가 영웅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세론이 형성되나 싶었는데 바이든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고 그리고 이 해리스가 후보직을 승계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적어도 9월 말까지는 해리스가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 같은데 10월 초부터 다시 좀 이 트럼프가 반등을 만들어냈다. 그랬는데 또 한 일주일 전서부터는 해리스가 재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후보직 사퇴와 후보직 승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선 투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두 가지가요. 하나는 투표율이고 하나는 백인 여성들의 표심입니다. 먼저 투표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공화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일반적인 속설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 검증된 가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실제로 투표를 잘 안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투표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이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특히 더 이번 이 대선이 이 성대결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요. 백인 여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화당 성향도 있고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데 7%포인트 앞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백인 여성들조차도 연령대를 망라하고 대부분 조금 해리스에게 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기후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낙태와 관련돼서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됐다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성의 신체는 여성들이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페미니즘을 좀 옹호하는 이 여성들은요. 남자들에게 보호받고 이런다라는 어떤 개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말실수를 한 것이 나는 여성들이 보호를 받고 싶어 하든 보호를 받고 싶어 하지 않든 간에 나는 여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의 여성들의 어떤 표심을 좀 자극해서 해리스 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막말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이번엔 유독 또 막말로 많이들 네거티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 막말 아니면 또 마지막 변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막말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지금 선거를 한 일주일 남겨놓고 해리스가 재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지금 트럼프 쪽에서 나온 어떤 막말이 좀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이제 그 푸에토리칸들을 비하하는 쓰레기섬. 그렇죠.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푸에토리코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권은 없지만 푸에토리칸, 아메리칸들은 투표권이 있고 그들이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경합주 중에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에 한 50만 명 가까이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유권자의 한 4%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것인데 펜실베니아는 한 1% 내외로 지금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를 가져갈지 해리스가 가져갈지 결정 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푸에토리칸 아메리칸들이 결집해서 해리스에게 표를 몰아준다면은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를 해리스에게 이제 잃는 해리스가 그 펜실베니아의 선거인단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말조심. 했었어야 되는데 트럼프 쪽이 그러지 못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좀 해리스가 재반등의 기회를 다시 포착한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이번 미 대선 판세를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들으면 정말 대혼전을 거듭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투표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무관심층, 네. 이게 등록 유권자의 3% 정도라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한 5%에서 7% 정도는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 트럼프의 막말이라는 거 이게 이 전통 지지층 그러니까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 세력들,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대부분 다 투표를 마쳤거나 이제 투표를 할 것이거든요. 투표를 마쳤다는 것은 사전 투표를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5%, 6% 남아있는 부동층을 적어도 해리스 쪽으로 몰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 나오는 막말들이나 조금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 이런 좀 부동층의 표심을 자극을 해서 해리스 쪽으로 투표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상황을 예측해 봅니다. 네. 여론조사라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 추세는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전됐다가 동률됐다가 재역전되는 모습도 보이지만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내가 이 사람을 찍는 거를 나타내고 싶지 않은 과거에는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네. 사람들이 있었고 네, 네. 지금은 히든 해리스가 네. 있지 않느냐라는 네. 건데 이 숨겨진 두 사람들의 표가 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6년 대선도 그렇고 2020년 대선에서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상한 이 득표율보다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득표한 실제 득표율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왜냐하면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잖아요. 예측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 좀 자기네들의 어떤 여론조사 모델을 수정해서 보정을 해서 이번에는 정확히 맞힐 수 있어 해서 내놓은 결과가 이 7개의 경합주를 이 바이든 후보가 넉넉하게 이길 거라 그랬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사실. 예, 실제 득표율이 뭐 어떤 주 같은 경우에 미시간이죠. 한 7% 정도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2.1%더 실제로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그 주는 이깁니다, 실제로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다 보정했다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주장을 갖다 하는데 근데 지금 이 7개 경합주의 이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이제 1% 내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대로 보정이 안 됐었으면은 7개의 경합주가 다 뒤집혀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이 트럼프는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샤이 트럼프는 별로 없겠지만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이제 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휴대폰도 없는 경우도 있고 안 갖고 다니고 집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상가 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이제 히든 트럼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히든 해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가부장적인 가족에서 이 남편이 야 이번에는 그래도 트럼프를 찍어야 돼 그러는데 속으로는 이제 해리스를 찍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근데 투표장에 가면은 결국 해리스를 찍을 것이다. 이제 이런 히든 해리스가 꽤 있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나온 그 아이오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저는 조금 깜짝 놀란 게 대표적인 레드 스테이트거든요. 네. 공화당 특히 우세. 공화당 우세 지역이고 트럼프가 정말 넉넉하게 이긴 주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 4% 차이로 해리스가 이기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그
기관이 드모인 레지스터라고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그런 아이오와의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라고 좀 분석을 한 기사들을 보니까 이 백인 유권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인 여성들이 이제 연령대를 망라하고 정말 대부분 해리스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히든 해리스가 지금 좀 들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것도 만약에 지금 아이오와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트럼프는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한편 트럼프 후보가 현지 시간 3일에 최대 경합주로 뽑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번 선거의 사기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첫 임기가 끝났을 때 백악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발언도 뭐 선거 초반이면은 지지자들을 결집한다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선거가 워낙 초박빙이고 지지자들은 뭐 특히 핵심 지지자들은 이런 발언에 반응을 보이면서 투표를 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쨌든 했거나 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5, 6%의 부동층을 좀 겨냥한 선거운동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화당 지지층도 이거는 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아니 나 이번에 투표할까 말까 하다가 트럼프 이런 발언하니까 난 정말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투표장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지 세력들을 결집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부동층을 밀어낸다라는 어떤 그런 좀 손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은 약간 좀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이번 미국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전 투표가 굉장히 많다. 네. 7천만 명 이상이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전 투표에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도 사전 투표가 조금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사전 투표가 사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무려 70%,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 중에 70%가 사전 투표를 한 것이에요. 이거는 2016년 35%의 2배이고요. 당연히 2020년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팬데믹 기간에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대부분 살아남고 존속하고 그리고 해보니까 이제 편한 거예요. 그 당시에 트럼프는 사전 투표는 기본적으로 뭐 사기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결국은 이제 좀 민주당에게 유리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금 사전 투표를 하라고 특히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주에 이 투표율이 낮아지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갖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 투표 열심히 해라. 나도 사전 투표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도 상당히 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출구 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자가 많은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정말 넓잖아요. 이 7천만 명의 사전 투표자 가운데 3천만 명 이상이 우편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우리가 최종 승자를 알기까지 좀 며칠 걸릴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가 제일 문제예요. 펜실베니아는 뭐 이게 투표 당일에 보낸 그런 사전 투표 뭐 그때까지만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은 유효하다 뭐 이제 이런 미국은 주마다 다 선거법이 다르고 그 주의 카운티별로 또 선거법이 다릅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이런 법으로 사전 투표를 실시하면은 우편 투표를 우리가 이제 집표하고 그러면 너무 늦어지니까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을 또 재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 대선에는 위스콘신과 미시간도 굉장히 늦게 사전 투표를 개표하고 집계를 완료했는데 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나름대로 신속하게,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도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네바다, 아리조나는 그런 법 개정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펜실베니아가 가장 문제인 것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경합주 중에 경합주인데
이 우편 투표 개표가 늦어지고 지연되고 그러면은 2020년 대선 때보다 더 이제 승자를 우리가 납득할 만하게 이 정도 선거인단 수라면은 이 후보가 뭐 당선되는 거네라고 이제 그렇게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길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